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9월 23일 토요일 추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의 찐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섭섭하죠. Hello everyone으로 해야 되는데 지난주보다 좀 손이 올라가는 속도나 표정이 밝지가 못한 게 지금 이번 주를 맞는 9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의 현실입니다. 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 이렇게 처지고 있는데 대응하느라 또 대응이 한다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상 쭉 밀리는 거 지켜보느라 마음은 새까맣게 타고 있고 또 심정은 가슴은 또 콩닥콩닥 뛰고 있고 눈빛은 불안해지고 입은 마르고 밥맛은 없고 이런 장세가 계속 한 주 연결되다 보니까 참 지켜보고 있던 또 많은 분들 또 고생 많이 하셨고 가족분들도 아무래도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또 추석은 앞두고 있고 추석도 긴 연휴인데 가족들은 다 여행 갈 준비 아니면 또 쉴 준비로 되게 들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나는 그리고 또 내 계좌는 울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이를 또 어떻게 잘 위기를 탈피해서 위기 탈출 넘버원 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오늘 하나씩 점검해보고 대응을 방법을 한번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기분 나쁩니다. 어제도 한 이틀 동안에 갭하락 나왔고 좀 한번 버텨보자라고 했는데 단기통 평균선 딱 맞고 또 밀립니다. 약간 나스닥 기준으로는 또 음봉이 툭 나왔고 다우지수 여전히 하락 진행형, S&P 500 뭐 거의 다우랑 비슷하고 그럼 이거 그냥 끝난 것이냐? 한번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죠? 지금 가다가 한번 지지받고 다시 오는데 다시 밀리는. 그러니까 즉 최선의 케이스는 여기 박스권 지지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거야라고 하는 모습들이 다음 주 보여줄지 아니면 최악의 케이스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이 밑에 있는 12,500 여기까지 확인을 할지 나스닥 기준으로는 참 기로에 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13,200이면은 12,500 약간 700포인트 더 빠져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지 모르고 불안에 쌓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저가 이제 FOMC 회의가 나오면서 좀 조금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겠어 라고 할지가 다음 그러니까 저희 쉬는 기간과 또 10월 초까지 이렇게 다가올 운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일단 이탈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적어도 여기겠죠. 지난번 고점과도 같이 연결을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지킬 수 있는 거 13,000대 초반에서 그래도 한 200포인트 안쪽에서 만들어내고 지킬 수 있는지 요거 안 되면 그 다음 자리 그러네요.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썩 편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쪽에서 국내 증시도 같이 보게 되면은 주봉을 볼까요? 이런 자리 되게 여기는 지금까지 마구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냥 올라왔다.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그렇죠. 지난번에 밀렸다가 시장이 작년에 10월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서 이런 중요한 저항선을 하고 열심히 시도하다가 드디어 안착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었어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밑에서 놀던 것과 위에서 놀던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선을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건 되게 시장 판단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모든 종목들이나 아니면 시황이나 볼 때 뭐 세세한 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항을 넘어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근처에 닿기만 하면은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무리 심리가 위축될 때도 괜찮아요. 밑에는 단단한 지지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툭툭 올리기 시작하는데 또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변화. 즉 그러면 그 중요한 지지권들을 여기서 지지를 할 수 있겠느냐. 정확하게는 2480 정도 됩니다. 이게 딱 주봉상에서도 지켜야 되는 선이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합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는 이제 조만간 1, 2주 동안 테스트가 들어올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동평균 그러니까 쭉 하락했던 이런 단기 강화 아니면 이런 거라도 나와주냐 이런 명분가 중요하겠지만 이거 실패하게 되면 이거 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때는 중요한 지지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지권 이탈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이탈한 자리 쪽에서 나와도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일단 한계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못하게 되면 또 들어오느냐 이런 상황들 되게 애매하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기교하고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황 쪽에서 무조건 다 됐다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할 게 많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첫 번째 뭐 매크로 지표 이거 일단 조금 이따 자세히 체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국내 특성상은 추석 휴일 추석 연휴 긴 게 있었죠. 있죠. 이거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10월달 가게 되면은 뭐 양도세 이슈니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두산 로보틱스 두로 이거 IPO 하면서 자금이 33조 참 그래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고 저보고 물어보세요.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당연히 안 했습니다. 저 안 했습니다. 네, 이거 그냥 신경 써서 또 해당 증권사 가서 뭐 하느니 네, 차라리 내 계좌 내가는 게 낫겠다. 아니 이거 10주 해봐야 증거금하고 한 주 많아봐야 한두 주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신경 쓰다가 나머지 계좌들 주르륵 그러니까 다른 거 팔아다가 거기다 증거금을 메꾸느라고 그런 현상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첫 번째로 돈은 무지 많구나 33조가 몰릴 정도면 네, 그런 상황들에서 거기다가 이게 몰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IPO가 이제 1조 6,900억 1조 7천억 정도라고 보게 되면 IPO가 이렇게 큰 거 들어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아, 휘청.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서울보증보험 3조짜리인가요? 이거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시장이 또 단기 관심은 글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관심도 없어집니다. 이런 현상들 한국 시장에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선택? 예, 특별한 This is Korea. 예, 이런 느낌.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미국인데요. 미국도 이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0월 달부터는 이제 학자금 대출 이거 갚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갑이 좀 얇아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뭐 FOMC 얘기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셧다운이 나오죠. 예, 셧다운 블랙핑크 노래입니다. 예, 못 부릅니다. 예, 근데 셧다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왠지 불안감이 가시는 거고. 근데 셧다운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 밀린다. 그것 때문에 밀린다. 돌아갈 겁니다. 그건 돌아가지만 이런 불안감들, 묵직한 모습들 계속 나오고 있고. 게다가 이런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다 됐고 뭐만 중요하냐? 매크로 지표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크로 지표가 이런데도 잘 견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지표들이 한 단계 레벨업, 달러 추가 강세, 또 금리 레벨업 뭐 이런 거 되다 보니까 또 유가도 안 빠지고 시장이 불안한 거죠. 잠깐만 이거 계속 가도 돼? 라고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겠죠. 이런 걸 안고 외국인들이 뭐합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집중하는 거죠. 그냥 대한민국 시장에서 선물 플레이 하면서 한번 훅 밀었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밀면은 안돼 오지마 하면서 이렇게 안 끌려가려고 하는 저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훅 밀었더니 뭐 훅 밀려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탄성도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 쪽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만 있으면 한 방향으로 밀면은 다 따라오는구나. 요거를 벌써 알기 시작한 게 지난번 6월 달 때 이거 한번 나왔었죠. 2차까지 들어오고 지금 또 7, 8월 달에 한 번 더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오고 참 한때 파생 플레이어로 돈을 많이 날렸던 돈을 많이 날렸던 플레이어로서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저항받을 세력들이 없이 그냥 그들의 의도대로 그냥 코 딱 끌려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너무 안타깝고 짜증납니다.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은 수급 동향들을 잠깐 점검을 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 봤을 때 이번 주만 볼게요. 이번 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지금 크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주식 팔죠. 주식 파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이 4만 개 정도.
예, 딱 포지션 갖춰줬습니다. 지난번에 하락 때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6에서 7만 개 정도가 일단 캐퍼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정도지만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돈 되는데 아유 갖다가 더 밀어버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었죠. 그때까지 롤오버라고 하는, 그래서 롤오버라서 매도 갖고 있던 부분들까지 넘어와서 추정하게 되면 4만 개, 지금 그때 정확하게는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근데 약 한 1, 2만 개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 그대로 가져왔을 때 지금 합치게 되면 5, 6만 개죠. 지난번 그 강하게 들어왔던 캐퍼에 육박하긴 합니다만 이게 끝이겠느냐, 이제 이게 문제일 거고, 이런 상황 쪽에서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주식은 그렇게 크게 안 판다고 하더라도 선물 쪽에서 하락 베팅 아니면 지금 시장의 불안감들을 리스크 해칭을 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의도. 시장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한몫 챙겨야겠다. 파생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거. 이게 핵심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보통 저희가 네이키드라고 합니다. 어떤 선물 옵션 전략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와 같이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흐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한번 밀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몇만 개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한 방향을 가질 성격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외국인 선물 매도, 근데 아직 캐파가 다 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옵션이죠. 지금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옵션은 계약수와 금액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계약 두 개가 나눠져 있죠. 지금 딱 계약으로 보게 되면 콜옵션은 어려운 얘기 잠깐 드릴게요. 예. 콜옵션은 10,000개 매도, 풋옵션은 57,000개 매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 둘 다 매도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매도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보게 되면 풋옵션은 수량은 많고 금액은 매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 결제가 밑으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쪽의 종목들을 그러니까 인더머니가 아니고 아웃 오브 더 머니, 그러니까 저 외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거기까지 내려갔었을 때 이게 옵션이 결제될 확률이 높은 이 외가들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까지 거기까지 편을 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콜옵션은 지금 현재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330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근처에 있는 거를 콜옵션은 매도하고 풋옵션은 저 바깥에 있는 거를 매수한 겁니다. 저 단계가 밑에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선물도 수익 크게, 옵션도 수익 크게 이렇게까지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결제를 받겠다고 거기까지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로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니면 선물 믿는 거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더 많이 난다.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시장이 반전하는 조건은 첫 번째, 요게 좀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풋옵션이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재미없으시죠? 네. 근데 풋옵션이 매수가 매도로 정리되는 구간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이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거를 뭘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매크로 지표가 변화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나와야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좀 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뭐 동향과 함께 봐야 될 게 뭐냐라고 보게 되면 첫 번째 달러입니다. 지금 달러는 좀 길게 보게 되면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고가 영역대, 그러니까 105대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런 때 고가 영역들이 있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고가 영역대에서 딱 돌파하게 되면은 아이고 좀 이거 좀 힘들겠는데 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105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많이 보시는데 지금 달러와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보게 되면 넘어갈 때 뭘 저지할 게 없어요. 지금요. 누가 다른 통화가 그러면 안 되겠다. 출동 그러면서 유로가 출동을 하든가, 네, 그리고 아니면 엔화가 출동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엔이죠. 예. 이렇게 나오면서 잡아줄 게 필요한데 어제 나왔던 BOJ에서는 얘기하는 게 계속 완화적인 정책 취할 거야. 그 뭡니까? 그냥 엔 저죠. 엔 저 달러 강세 이렇게 용인하는 거죠. 유로화도 지금 이제 영국에서도 금리 일단 멈췄다고 하고 있고 약간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 정도의 체력이 되겠느냐, 유로화에 대한 강세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예, 아직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도 약간 좀 주춤, 달러는 그냥 자체적으로 물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달러가 그러면 좋아서 강하냐,
달러의 체력이 강하냐? 미국 셧다운하고 일다고 하고 있고 정부 부채가 뭐 300조인가요? 300조 달러에 육박하는 이런 나라에서 거의 채권 발행하지 못하면 부도날 회사에서, 부도날 나라에서 부도가 나진 않겠죠. 지들이 쓰는 달러인데,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보면 착잡하긴 하겠지만 일단 달러는 멈출 게 없습니다. 계속 강세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라인 쪽에서 105, 제가 보기에는 105.5입니다. 이 정도가 이탈해서 안착한다. 시장에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의문이 들고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달러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보면은 딱 어떤 기조가 나오냐면 지금 이 상태로 달러와 같이 비교하게 되면 저희 특성상, 체력상은 여기 와 있어야 됩니다. 1340원 넘어서 50원대에서 막 이거 원화 이거 어떻게 해라고 하는데 의외로 지금 상황이 나온 거는 정고점대에서 묵직하게 해서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1340원대 중반대 1343원인가 여기서 안 넘어가고 오히려 워낙 강세가 진행이 됩니다. 달러가 강한데요. 이게 되게 특이한 거죠. 그러면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 이진호 소장님께서 얘기하시기는 좀 디테일한 거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자기 컨텐츠를 아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못 가면 빠진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못 가면이란 표현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게 외국인들 그러니까 약간 국내 쪽에서 한국은행의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입장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하반기 가면 수출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선반영하는 입장들 뭔지 몰라도 지금 그나마 환율 강합니다. 워낙 셉니다. 이거에 대한 변화들은 그래도 지금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됐었으면 저희 지수 아주 쉽게 그냥 팍팍팍 밀리는 것도 약간 좀 방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확인되면 같이 또 흐름들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달러 강세 이거 첫 번째 봐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유가입니다. 유가는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일단 92.5달러가 지금 WTI 기준으로 좀 고점이었죠. 근데 이게 어딜 들어가는 자리냐면은 지난번에 올해 나왔던 작년에 6월달, 7월달 때 100달러에서 깨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반등 나왔던 자리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요 라인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3.5, 93, 94달러쯤 됩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못 갔어요. 지금요. 못 갔다가 미리 살짝 조정을 받거든요. 여기 돌파를 안착을 하게 되면 100달러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100달러는 이제 시간 문제. 여기가 지지될 저항을 받고 시도를 했는데 빠지겠느냐. 요거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차라리 그냥 거기까지 딱 들어갔다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저항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리 조정을 받습니다. 요거 좋은 시도는 아니에요. 미리 조정받게 되면은 돌파하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감 있게 돌파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은 살짝 꺾였다가 다음 변화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했다가 이렇게 시도하는데 정고점 때 못 가고 이제 각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각도가 이런 식으로 상승 각도 이러했는데 상승 각도가 바뀐다. 요거는 오히려 이렇게 물려 내려갈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봐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미묘합니다. 아까 달러도 105대 이상에서 미묘한 자리 유가도 90달러 이상에서 지금 미묘하게 100달러 가 말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자리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이건데 금리는 일단 오늘 동향 보니까 많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 아니면 좀 자정적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조금 최근에 달렸으니까 잠깐 쉴게요. 쉴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금리를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죠?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쭉 달리던 게 생각보다 좀 큰 이거는 미국은 빨간 게 음봉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약간 4.5에 대한 경계감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겠죠. 10년물입니다. 예, 10년물 국제금리.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됐으니까 이제 밀릴게요. 이거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또 걸립니다. 여기가 뭐냐면 4.약한 35 정도쯤에서 걸리겠죠. 그러면 이 정도에서 가장 좋은 거는 4.5는 단기적으로 못 볼 숫자고 이제 금리가 안정받을 겁니다. 여기 이탈이 됩니다. 4.35가. 결론은 4.5를 넘어가느냐 4.35가 이탈되느냐 이 차이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요거를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분위기를 보셔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추세가 이렇게 단기 추세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4.35 맞아지는데 여기서 이탈해서 이제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 아이고 살았다. 이제 금리 안정이니까 주식 사자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민감한 라인들 한번 보시면서 네, 대응 방법 찾아가야 될 것 같고 계속 추적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웬일이냐 밀렸다가도 바로 돌파해서 4.5 안착을 해버린다. 예,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 불안한 어떤 금리에 대한 변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막 랠리를 펼쳐서 뭐 4.5, 5.0 막 이렇게 나가겠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쪽으로 트라이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거죠.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받을 수가 있다. 이것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4.5 이상 가게 되면 망하느냐? 예, 망하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 망하지는 않지만은 쏠림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봐야 될 지표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다음 주 한국 시장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하면 여기 있겠습니까? 네, 제가 예측하는 사람입니까? 예, 예측 잘 못하고요. 예측 저보고 하라 다 틀립니다. 근데도 잘 먹고 잘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매년 돈 잘 네, 돈 잘 예, 그리고 버리고 예. 근데 지금 시장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 보게 되면은 중요한 자리가 2480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요 자리, 네, 이거 지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어떤 녀석권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 차례 지지를 했는데 지지력이 약해지다. 볼까요? 지지 무지했습니다. 이거 와 그래서 그때 한때 작년 2021년, 2022년도였죠. 2,600원 바닥이다. 주식 사즈아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됐던 분들 아직도 열심히 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거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면 이런 후폭풍이 나옵니다. 지지하다가 못한다.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요한 지지권에서 지지하려고 하다가 밀린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no. 네,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탈하는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딱 지수 쪽으로 보게 되면 여기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2480 하단 분은 지켜줘야 될 게 제일 시사 매거진 2480입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지지권이고 밑으로는 여기 개파락 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저항 그리고 또 다음 저항대 합치게 되면은 이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저항까지 맞는다 생각하게 되면 약 한 2515, 2530 여기가 저항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거를 돌파해서 안착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주봉상의 지지권은 경고하니까 난 가야 되니까 라고 해서 안착해야 될 자리 여기입니다. 요게 보여줘야 될 거를 아마 이게 저희가 또 다음 주 3일 하고 또 이틀 있고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니까 딱 2주간에 완성이 돼야 될 구간 같습니다. 2주간에 그 방향성에서 반대쪽으로 가버린다. 생각하기 싫다니까요. 왜 자꾸 생각하게 만드십니까 저한테. 예, 그렇게 보고 요거는 저항으로 보고 이 사이에서 흐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딱 정리 끝. 1타 예, 정리 다 됐고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뭐 얘기 다 하는 거 얘기입니다.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성장주가 되겠습니까? 이래 하다 보니까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건 반대로 보게 되면 항상 시장은 어떤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딱 뭐 언제 출렁출렁 있는 거 흐름들을 추적해 온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딱 보게 되면 지금 2,500선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 보게 되면 고배당주 가치주가 선전했기 때문에 올라왔죠. 성장주는 많이 빠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게 시장이 반등했었을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움직이겠느냐 아니면 빠진 게 돌아가겠느냐 이걸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는 만약에 시장을 안정받는다 그러면 항상 첫 번째 과제는 낙폭 과대한 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견눈질로는 뭐 시장에서 내 계좌 방어하느라고 오늘 움직이는 종목 강한 종목들 열심히 매매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서도 체크는 낙폭 많이 빠지는 것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 이거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장 안정받으면 그거 먼저 반등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 체크하시되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뭐 20% 이상 뭐 30, 40%까지 한 일주일 만에 30%까지 빠졌다. 이거는
좀 성장주 개념이고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하락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 이거는 많이 올랐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랐지만은 저거 다 좋다고 하는데 저거 사야지라고 하다가 중간에서 물렸다가 지금 이렇게 나온 변화겠죠. 그럼 이거를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올 자리는 일단 물을 잘 타는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그 정도쯤에서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10%까지 줄일 때 그냥 정리하든가 이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물타기는 제가 보기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타기는 아주 매매 잘하시는 분들도 물타기 힘들어요. 네, 했다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건 있죠. 여기 샀다가 물타기를 해서 거기까지 해서 다 수익권까지 오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한 다음에 이거 한 거와 이거 한 거를 정리를 해서 약간 폭을 줄여가지고 그냥 여기쯤이 됐어라고 정리하는 이 정도가 제일 물타기의 핵심이지. 물타기로 한 다음에 단가 낮춰가지고 저쭉까지 쫙 끌어서 와 이거 잘 샀으니까 그냥 와 추세대로 계속 가. 이거는 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물타기는 웬만하면은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진짜 물타기 잘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맥을 찾습니다. 맥은 어디 있느냐? 예, 그것도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추석입니다. 긴 연휴가 나옵니다. 그냥 몰라 나 쉴래. 그냥 행복하게 지낼래 라고 하게 되면 그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되겠죠? 스트레스 덜 받는다. 그러면 나는 리스크를 이만큼 쳐도 나는 멘탈이 견고해. 내 멘탈은 시멘트. 네,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되면은 주식 그냥 풀 베팅 가자. 뭐 지나고 나면은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주가 저기 가 있을 텐데 내 종목은 훨씬 더 좋을 텐데 괜찮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나는 주식을 줄였는데도 이번 하락 때도 되게 불안해요. 한 현금이 절반이나 있습니다. 근데 주식 절반인데도 이거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진 거 보고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확인합니다. 이럴 정도 되면은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멘탈은 유리, 습자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예, 설탕 그 탕후루에 묻어 있는 설탕 같은 거, 예, 이런 멘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는 이거는 리스크 테이킹의 내 입장으로 보게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좀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결론은 그겁니다. 스트레스 덜 받게. 연휴 기간 동안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덜 받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되게 관리하시죠.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끝나게 되면 변동성이 무지 커질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 근데 그냥 계좌 100% 들어가고 했을 때 차라리 그냥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나 뭐 현금 들어올 일 있어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금 추가로 준비하거나 대응이 있어서 상관없다라고는 모르겠는데 변동성을 관리하겠다 그러면은 주식 100%로 넘어가게 되면 대응이 안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거 기회인데 사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합니까? 신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주택이 아니죠. 담보대출로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현금이 없는데 뭘 좀 사봐야겠다 그러면 레버리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레버리지의 저 암흑의 세계에서 웰컴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게 되면 암흑의 세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현금을 좀 한 10%라도 갖고 변동성이 커지는 걸 대응하겠다. 그런데 뭐 추석 연휴 끝났는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다가 그냥 쭉 올라와서 아이고 괜히 팔았네. 찐수양 듣고 저 머리 꼬불꼬불한 저 머리 많은 인간 때문에 내가 망했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뭐 어디 누군가 내가 뭐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싶습니다. 네, 너 때문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냥 저한테 얘기해서 너 때문에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는 필요하다. 최소 10%가 없게 되면은 변동성 커지는데 대응을 못한다. 라는 쪽으로 계좌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3분기 실적 시즌 준비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적 장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섹터들 준비하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오늘은 그래서 조선의 추석입니다. 그러면 추석 전에는 조선을 봐야 되겠죠. 조선 업종 조금 이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적 장세 쪽에서 나오는 거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거 화장품 말씀드렸고 그 건설기계 아니면 또 전력기기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조선기자재 이런 쪽들 실적 변화 보면서 이거는 3분기 때는 그래도 찍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 들고 있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중요하겠다. 이번 실적 가이드라인은 천차만별입니다.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사이클 이런 거 물론 중요할 거고 재고 물론 중요할 거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HBM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는지. 삼성전자 실적 안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준비하는 단계예요. 준비해서 진짜 착각하시는 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랑 계약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삼성전자 중국집이에요. 엔비디아 주문 딱 저 기업체에서 우리 회식 가는데 짜장면 50그릇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예스 하고 막 면살 받아가 짜장면 해가지고 쫙 50그릇 쫙 해서 배달. 이거 아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는 물론 그렇습니다. 수주가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쭉 가늠을 해봅니다. 막 얘기가 돼가는 과정 쪽에서 거의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준비를 하죠. 왜냐면 지금 HBM의 가장 큰 핵심은 패키징이니까요.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럼 안 됐다.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준비했던 거 그냥 중국집 그냥 파리만 날리고 그냥 둡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성사가 돼서 계약이 거의 확실히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같이 들어가서 패키징 준비 아니면 라인 준비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와 엔비디아랑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10월 달부터 매출에 착착해서 쫙 이거 안 나옵니다. 시간이 걸려요. 최소 3개월 6개월 걸려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 보고 와 HBM이 대세니까 그거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다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거 지금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물이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약간 오버슈팅 나오고 막 이런 것도 난리도 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하게 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중심이에요. HBM에. 그러면 그게 앞으로 점점 커지면서 나올 거에 대한 앞으로 실적의 흐름들이나 변화들을 얼만큼 보여줄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찐시황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해외 IB에서는 되게 좋게 본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가면 거의 총 매출의 30% 정도 될 때까지 이게 커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 실적 보고 메모리 반도체가 이만큼 당겨졌구나 확인되고, 거기다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도 중요한 건데 수주가 이제 들어오겠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마무리되고 그다음엔 기대감, 그다음엔 진짜 수주와 함께 실적 변화 2차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분위기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주가가 안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 왜 AI 그렇게 성장한다는데 엔비디아는 아직 저물량이야? 혹시 이거 안 좋은 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비디아 주문 수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좀 위축되고 뭐 루머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챗GPT랑 MS365랑 같이 코파일럿, 그러니까 MS365에 챗GPT가 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챗GPT 역할들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생각했던 것만큼은 잠깐 줄겠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공급 부족, 이게 왜 그러냐면은 AI 칩은 지금 현실로 딱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그 다음 분기는 실적의 성장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2분기만큼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 상태로 왔다 갔다 하겠죠. 왜가 중요한 거죠. 왜? 그러면 수요가 줄었느냐? 수요가 줄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공급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공급 문제. 공급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도 지금 칩 이렇게 비싸고 사람들 관심 못 하니까 많이 팔고 싶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딱 TSMC만 바라보고 있는데 TSMC가 패키징 쪽에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뽑아내려면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됩니다. 2024년 상반기.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냥 준비 잘 해놨었으면은 이거 공급 충분히 하는데, 그런데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주문이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던 평소 라인보다 이거 주문 되니까 빨리빨리 좀 늘려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내년 상반기에요. 뭐 계약하게 되면 삼성전자에서 쫙 나갈 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TSMC마저도 걸립니다. 지금 진행하는 쪽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럴 거예요. 이거 계속 또 챗GPT 성공시키기 위해서 생성형 가기 위해서 계속 주문해서 늘려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학습 그다음에 추론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 쪽에서 너무 비싸요. 지금
여기서 지금 떼돈 버는 거는 그렇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여기서 이렇게 비싸게 주문하는데 떼돈 버는 건 엔비디아만 떼돈 버네.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러면 잠깐 너무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거 잠깐 좀 기다려보자. 약간 뭐 대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위축되는 거죠. 둘 다 공급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AI 관련된 쪽에서 조금 매물이 나오고 관심이 좀 덜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또 하나 인텔 CEO가 데이터 센터용 AI 칩, 그러니까 이게 AI 서버를 얘기한 겁니다. 이쪽은 생각보다 지금 재고가 많다. 그래서 공급 과잉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텔발 이런 상황 쪽에서 좀 주가는 많이 좀 우려를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뉘앙스를 잘 볼까요? 미국도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모습들. 테슬라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뭐 리비안 같은 회사들도 죽이기, 그리고 포드 GM 같은 경우도 죽이기 하면서 뭘 합니까? 전기차 가격 인하하면서 계속 압박 주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늘리려고 하는 이런 나만 보겠다는 상황들. 인텔도 보게 되면 솔직히 내심 너무 부러워요. 엔비디아가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할 겁니다라고 원래 칩의 시스템 반도체 강자, CPU의 강자, 딘딘딘딘 인텔이었죠. 근데 지금 CPU의 시대가 가고 GPU가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너무 소외받고 거의 우리 찬밥 신세 당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자. 그러면 이런 거 막 던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물론 재고가 있다고 있는 것과 많다고 하는 것은 뉘앙스랑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왜 이러냐면은 지금 한 6개월째 엔비디아 견제하는 멘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에서. 왜냐면 우리가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우리 깨어나는 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보게 되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AI 서버 쪽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칩 재고 많다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 뉴스만 딱 보게 되면 아이고 AI 칩 이제 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그럼 인텔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이 그러면 엔비디아 부러워 끝일까요? 네, 잘 보시게 되면 지금 인텔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인텔의 첫 메테오 레이크가 나옵니다. 메테오 레이크가 CPU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7나노 EUV로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그러면 와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패키징화돼서 앞으로 뭘 준비하겠다는 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메테오라고 하는 레이크 CPU가 나오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패키징이 들어옵니다. 패키징을 통해서 패키징 이름이 뭐 있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독자적 패키징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HBM도 거기다 그 메모리 쌓으면서 딱 만드는 거 이것도 지금 메테오 레이크 CPU 가운데 두고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은 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타일이네요. 얘네들은 타일이라고 또 부르더라고요.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기판을 똑같이 부르는 얘기. 그러면 이거는 여기 앞에 달린 게 CPU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 또 GPU 탑재한 쪽, SoC 쪽 이러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거 원하는 거 갖다 쓰세요. 이것도 잘 보시면 패키징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들도 이제 CPU만 팔지 않습니다. CPU 가지고 패키징해서 이거 가져가. 이게 결국 뭡니까? 엔비디아 말고 우리도 좀 봐줘. 이 얘기겠죠. 이게 나오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EUV 들어갔다고 하고 있고요. EUV도 잘 보셔야 되겠죠. 계속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베로스 이게 지금 패키징 기술입니다.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이런 거 잘 보시게 되면 포베로스라는 패키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에 들어간 CPU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또 달려오는 칩들 GPU 들어가 있고 칩 들어가면서 중간에 이렇게 딱 그래픽 여기인가요? 예, 눈심칩에서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들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돼서 딱 시스템 온 칩으로 딱 만들어서 나오는 이 과정들 이게 이번에 만드는 패키징 쪽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어려운 얘기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도 NPU 합니다라고 하면서 CPU, GPU 다 결합된 이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그 그레이스 호퍼 200만 보고 열광하지 마세요. 우리 하고 있거든요. 메테오 레이크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도 이제 진입한다는 쪽인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 거 비싸니까 인텔 쪽으로 갈까? 라고 선회를 하고 AMD 쪽으로 갈까? 인텔로 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과연 그럴까요?가 이제 문제겠죠. 여전히 이게 확고하다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견제하려고 계속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핵심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패키징 뭐죠? 계속 강조드린 거 후공정 쪽에 들어오는 패키징 테스트 이쪽은 계속 앞으로 호황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쪽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의 변화도 나오고 있구나.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은 주가는 밀려도 산업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구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업입니다. 이건 뭐 그냥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나오는 얘기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 올라간다. 당연히 조선업 쪽에는 호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고 신주성가 지수 계속 올라갑니다. 173.5. 근데 예전에 나왔던 2007년, 2008년도 때 비해서는 185인가 그랬으니까 아직까지는 여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중연료 추진선 요거는 앞으로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머크사도 그렇고 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교체하려고. 그러니까 벙커 CU와 지금은 벙커 CU로 가지 않습니까? LNG, 메탄올, LPG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결합을 해서 만약에 배가 들어오면서 연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벙커 CU에 따른 이산화탄소 아니면 혹시나 여러 가지 배출량 많다 보니까 매캐하고 배에서 나오는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접해서 들어올 때는 이걸로 바꿉니다. 이런 쪽으로 바꾸고 저 먼 바다에 갈 때는 벙커 C로 가고 하는 이런 이중연료 추진선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쪽에서 더 어떤 시장 친환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지금 관점이 해운 쪽에서 BDI 지수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거의 156인가 뭐 이런 식으로 150대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50%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 경기 계속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국 중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항상 BDI가 뛰더라고요. 미리 선주문 받고 이거 추석 전에 가서 물량 만들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10월 달에 이 추세가 BDI가 유지된다. 그때는 해운주 사세요. 사야 됩니다. 이건 본격적으로 중국도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갔던 게 아마 쭉 빠져서 120, 130, 120까지 쭉 내려와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특수만 반영된 거겠죠. 그 다음에 추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강하다. 해운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도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런 쪽으로 간접 영향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지금 상황에서 두 번째는 해양 플랜트. 요거 이제 중요하겠죠. 해양 플랜트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해양 플랜트, LNG 또 운반선들 거기다 보면 또 운반하는 LNG 액화했던 거 다시 기화시키는 과정들 FLNG 요게 해양 플랜트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해양 플랜트 말고 시추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원유를 시추하는 이쪽도 있겠죠. 이런 쪽도 보게 되면 점점 미그수라고 하는 것들 막 쭉 빠졌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기조.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해양 플랜트도 과거에는 사고 친 거였지만 지금은 또 모르죠. 두어 번 사고 쳤기 때문에 조선사들도 잘 대응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살살 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해상 풍력 설치선. 이것도 플랜트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백인 배인데 해상에서 가서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저 배인데 헤엄치고 가가지고 거기서 못 받고 그렇게 해서 타워 세우고 이거 못 하지 않습니까? 배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특수선들입니다. 근데 그런 쪽과 함께 그때 플랜트 해양 구조 만들어 놓고 다 끝난 다음에 다음으로 가서 하나 또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플랜트겠죠. 이런 것도 보시는 게 앞으로 중요한 변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비용 가지고 걱정 많았었습니다. 이제 후판 가격들이죠. 근데 아직까지 철강업계 쪽에서 가격들을 아직 팍팍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까지가 고생이었었지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나오다 보니까 살짝 좀 보고 있다라는 쪽에서 그만큼의 강한 상승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한숨은 돌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 철강 가격 올라오게 되면 조선 쪽에도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요겁니다. 요게 제일 또 조선사의 결제 방식인데 중요한데 지금 스탠다드가 있게 되면은 이제 시작을 해서 똑같이 뭐 20, 20, 20 이렇게 똑같이 인수할 때까지 그러면 20 곱하기 5. 우리는 배수주 받으면은 똑같이 들어온다라고 보는데 이제 방식 중에 요게 하나가 조선업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있습니다. 호황일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황일 때 같은 경우
탑테일이라고 합니다. 탑테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을 받는 게 앞에 많이 받아버려요. 호황일 때는 당신 말고 줄 쫙 서 있어. 그냥 돈 갖고 와서 주문을 맡기든가. 그래도 뭐 그러면 계약금 요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른 사람 계약금 이만큼씩 주고 있어. 그러면 탑테일이니까 앞이 60%입니다. 60% 갖고 와서 돈 내. 그 다음에 나머지 인도되면서 쭉 할 때 나머지 가지고 뭐 10 해서 줄게. 라고 하게 되면 아이고 끌려가는 거죠. 탑테일은 호황일 때 조선사가 갑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불황일 때 조선사는 아이고 저 우리 배 좀 맡겨주세요. 한 2년 뒤에 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할까? 그러면 예 제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10 하다가 나중에 다 만들고 제가 돈 받을게요. 이제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끝 헤비테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딜 가냐? 끝에가 60입니다. 앞에가 60이 아니고 테일이니까 꼬리잖아요. 거기가 6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지난 한 10년 동안 조선업들이 계속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받았는데 이게 거의 공식화돼 버렸어요. 지금요. 헤비테일이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조선주 그렇게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와요? 라고 하고 있죠. 대부분 헤비테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60%가 뒤거든요. 앞으로 다가올수록 인도가 될 때까지는 돈이 팍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거보다는 수선 수주했는데 수주량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올 60%가 지금은 뭐 해봐야 30-40%만 건조 단계에 따라 돈 들어오다가 막판에 인도되면 큰 돈 들어오더라. 그러면 실적은 뒤로 많이 밀리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수주와 실적들이 좀 많이 따로 놀고 있겠구나. 예전 같은 경우는 호황일 때는 또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실적에 반영되는 걸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밀리거나 흔들릴 때는 그 다가올 2년 뒤에 다가올 60% 이걸 보면서 대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도 방식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영국 같은 이제 유럽도 고상하게 신재생 에너지 불러일으켰죠. 안 됩니다. 유전 가스전 개발 허가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유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신재생 가지고 도저히 속도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 해양 원유 시추도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클락슨에서 조선 쪽만 있는 걸로 아시는데, 클락슨은 시장에서 오프쇼어 인덱스, 오프쇼어가 뭐냐면 오프쇼어 오일, 해양 먼 바다에서 나오는 원유 가스를 얘기를 합니다.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죠. 이것도 슬슬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해양 플랜트도 시추선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죠.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 트랜스오션, 시추와 관련된 쪽에서 강자, 주가도 보세요. 월봉인데 쭉 올라오면서 계속 들어오는 과정들. 제가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좀 크게 수익 났던 회사 중에 하나가 트오. 예. 작년 같은 시장에서 좀 많이 도움을 줬던 대표적인 회사. 그래서 되게 고마워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거 추이 보고 있으면은 계속 꾸준히 레벨업도 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다 배당도 줘요. 미국 회사들은. 아시잖아요. 그 한국과 다른.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쪽에서 고배당 쪽인데 이런 에너지 쪽과 맞춰가는 회사들은 계속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미국 시장 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탱커, 뭐 시추 이쪽만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자리 보고 그쪽을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과 나면은 바로 또 배당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이쪽도 계속 좋아가는 기조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또 하나 군함이 나옵니다. 네, 아이고 K 국방이 여기까지 갑니다. 캐나다 관심 있고 폴란드, 필리핀 다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60조, 8조, 4조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잠수함이죠. 거기다가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이거는 또 전투함 쪽에서도 강점 있는 회사죠.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야호 우리 드디어 국방도 가라고 하다 보니까 요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겠죠. 중소형 전투함은 예전부터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HGA 중공업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SK 오션 플랜트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수주가 첫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도 방산도 있었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상풍력, 이거는 올해는 별로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활발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10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뭐 보지도 않는데 추정해봐야 뭘 문제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올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딱 두 개입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거기다가 금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년에 뭐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금리 변화가 나오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더 아니 왜 이렇게 풍력 태양광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속도가 안 나. 야 보조금 늘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또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요 거시지표 거기다 그런 것들 확인되면은 풍력은 계속되는데 거기다 중요한 거는 해상 풍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해상 SMR. 네, SMR 많이 들어보신 거죠? 소형 원전 관련된 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SMR의 가장 큰 단점이 환경 오염입니다. 작지만은 거기서 어디나 쉽게 설치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면 큰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한 데 없을까? 아하, 바다로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가반 시설을 해놓고 이런 데서 바다 위에서 원전을 만드는 해상 SMR. 이것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의 가장 효율적인 건 알겠는데 이거 사고 터지면 큰 거 아니냐 라는 쪽에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다에다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것도 하나의 조선사의 중요한 역할로 갈 수 있겠다. 이것도 체크해야 될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선주 사요 마요. 예. 사지 말 거면 이렇게 얘기를 안 드렸겠죠. 네, 관심 있게 보시고 흐름들 체크해 가면서 조선사, 조선기자재 종목들도 보시는데 종목들을 왜 말씀 안 드리냐? 네, 종목들 같이 공부하시되 또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다 장시작전 이럴 때 이거 좋아 보이네 이러면 또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흐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장장 1시간에 걸친 찐시황이 또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함께 또 주말을 또 어지러운 시장을 또 잘 겪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찾아주시고 또 같이 공부해 주시고 또 같이 화이팅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3일밖에 없어도 3일 동안 변동성도 좀 커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해 주셔서 일단 잘 보내시고 즐거운 추석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